기존에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뭔가를 구현을 할 때에 엔비디아 자체가 성능이 너무나도 압도적인데 그러한 시스템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AMD의 실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에러입니다. 최근에 오픈AI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AMD의 GPU를 엄청나게 많이 사드리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참 동안 엔비디아한테 뒤처져 있었고 리사 수에 박사가 계속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추론이 더 빠르네 뭐 하는 얘기를 해도 고객사들이 애초에 이걸 좀 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픈AI가 과감하게 이렇게 많이 사드리겠다라고 사실은 지난 6월에 지금 보시는 이 키노트에서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게 최근에 각광을 받으면서 아 이게 진짜로 사서 엄청나게 많이 구축을 하려나 보네 라고 좀 인지가 된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도 반응도 뜨거웠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앞으로 엔비디아의 GPU 대신해서 AMD의 GPU를 토대로 해서 뭔가 구축을 하면은 이 AI 인프라 경쟁에서 빅테크들이 승리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중요한데 현재로서 제 생각은요, 뭐 제 일개 유튜버의 생각이지만 기술적으로 파고들었을 때에 MI400부터는 기존과는 다르게 AMD가 충분히 엔비디아의 GPU를 대체할 수 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GPU를 대체한다가 아니라 AI 렉, 거대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봐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를 좀 엔비디아와 AMD의 기존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에 6월에 발표한 AMD의 키노트에서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시죠. 우선 엔비디아가 블랙을 발표를 할 때 여러 가지를 발표를 했지만 또 지금 보시는 이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고 실행도 많이 됐어요. 재생도 많이 시켰는데 사람들이 이게 왜 그러느냐, GPU의 칩을 하나 만들 때에 각각의 방금 보시듯이 HBM이 따다다닥 들어가는 모습, 두 개의 다이를 하나로 합쳐서 하는 이 블랙이라는 GPU, 그 GPU 두 개와 이제 그레이스가 합쳐지면서 GB200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저렇게 이게 하나를 이제 통째로 해서 파는데 저런 것들이 또 여러 개 모여가지고 슈퍼칩이 또 여러 개 모여가지고 NV링크와 NV스위치 하나의 컴퓨터 노드가 되는 거죠. 저 안에 인피니밴드라는 것들도 들어가고 있고 블루필드라는 DPU도 들어가고 이런 바텀에서 탑으로 점차 이렇게 쌓여가면서 거대한 시스템을 보여주는 역할을 했죠. 즉 엔비디아가 GPU 자체도 굉장히 성능이 좋았는데 독자적으로 멜라녹스라는 기업을 인수를 함으로써 NV링크 그리고 NV링크 스위치 그리고 인피니밴드까지 엮여가지고 거대한 시스템을 엮어갖고 엄청나게 큰 모델을 학습을 할 때도 그리고 추론을 할 때에도 모두 다 성능을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주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DGX라고 하는 자기들이 실제로 이제 레퍼런스 모델을 렉 시스템을 이렇게 슈퍼컴퓨터 이렇게 만들면 돼요라고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이걸 토대로 해서 HP라든가 델이라든가 슈퍼마이크로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 레퍼런스 모델을 토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서버를 또 구축을 하기도 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의 GPU부터 DPU도 그렇고 인피니밴드라든가 NV링크, NV스위치 이 모든 것들이 엔비디아 독자적으로 만든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더넷도 지원을 하는데 저렇게 거대하게 저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걸 사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구글이라든가 뭐 메타, 오픈AI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 GPU를 산다, 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메타나 구글, 오픈AI 같은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 보세요. 성능이 충분히 나와준다라는 관점, 그리고 저 시스템을 하나를 사와가지고 혹은 서버 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저를 만들어 달라라고 했을 때 충분한 성능이 나오느냐, 초당 얼마나 많은 토큰을 내뱉어낼 수가 있고 똑같은 전력에 대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승부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GPU도 너무 좋고 GPU를 서로 연결을 하는 NV링크 그리고 NV스위치 여러 GPU들끼리 왔다 갔다 토폴로지로 이렇게 통신을 하죠. 그래서 NV링크라고 하는 거는 PCI 익스프레스에 이제 더 빠르게 이 디퍼런스 시그널링이라고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신호로 여러 레인으로 계속 링크를 하면서 NV링크 3, 3세대, 4세대, 5세대 계속 이렇게 늘려왔죠. 제가 예전에도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가 이 서데스라고 하는 시리얼라이저, 디시리얼라이저라는 회로를 잘 설계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직렬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브로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름대로 이 서데스를 언급한 최초의 유튜버라고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요. GPU가 어떤 특정 메모리 주소를 이렇게 변경하면은 이 정보가 이 NV링크 그리고 NV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거의 어느 시간 일정 시간 내에는 다 다른 쪽으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했다는 거죠. 이 서데스를 통해서. 스위치라고 하는 역할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레이스 CPU가 있고 호퍼 GPU, 뭐 아까 블랙의 GPU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이 NV링크를 통해 갖고 왔다 갔다 엄청나게 속도가 빠르죠. 근데 이 NV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마치 여러 개, 수십 개의 GPU가 하나의 거대한
대한 메모리를 공유하면서 쓰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 전송이 서로 이제 막힘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뭐 GPU 성능이 뭐 다른 자체 칩을 설계한 빅테크 기업들이라든가 AMD도 그 정도 따라왔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 얘기했어요. 뭐 자체 GPU 성능은 AMD가 더 추론 성능이 더 앞선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많이 안 샀던 이유가 이렇게 GPU끼리 연결을 해주는 이런 것들은 지원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얘가 아무리 GPU가 빠르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못 보내주니까 엄청나게 거대한 AI 모델을 돌리는 빅테크 입장에서는 AMD 거를 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 인피니밴드라든가 아니면은 RDMA 같은 기술들을 이용해가지고 이 서버끼리도 엮어서 할 수 있도록 기존의 이더넷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전용 고속도를 달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독자적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니까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도 얘들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료를 보면은 자 생성형 AI에서 데이터 센터 GPU를 보면은 자 이게 2025년 마르치 기준이니까 3월이죠. 반년 전 자료인데 아무리 다른 기업들이 뭔가를 낸다 하더라도 인텔, 세레브라스, 그로크, AMD가 많이 하긴 했지만 4% 나머지가 다 엔비디아였던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GPU를 많이 샀던 이유. GPU를 많이 샀던 이유를 물어보면은 AMD의 GPU 자체 성능이 딸린다. 조금 이제 부족한 면이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화웨이의 CM384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영상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걔는 GPU 자체가 성능이 좀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다 막았으니까 엔비디아 GPU 살 수가 없잖아요. 화웨이가 직접 구축을 하고 설계해서 만드는데 한 개 GPU의 성능은 떨어진다 할지라도 화웨이가 어떤 기업입니까? 5G를 리딩을 했던 기업이거든요. 5G 모뎀에서 그 네트워킹 스위치 같은 걸 리딩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GPU끼리의 연결 인터커넥팅 기술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네들을 잘 엮어서 만들면은 GPU가 좀 느려도 걔네들을 빠르게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 CM384라는 걸 구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엔비디아한테 비빌 만한 성능이 나왔다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로 비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AMD가 이제 쿠다라고 하는 엔비디아의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충분히 지원을 다 때려 부술 만한 게 없죠. 왜냐면 옛날부터 너무 오랫동안 엔비디아가 쿠다를 잘 준비를 해왔고 ROCm이라고 하는 AMD가 지금 이제 확장을 하고 있고 쿠다를 이제 완전히 번역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도 그게 완벽하게 번역이 되지 않거든요. 일부는 또 이제 좀 건드려줘야 되고 프로그래머분들 코딩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고 알텔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도 다 포함해서 그 코딩을 조금 약간 바뀌는 거 그거 임포트하는 거 진짜 귀찮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엔비디아 GPU에 맞게 한 것도 영향이 크기도 하죠. 물론 이걸 서비스화 할 때는 뭐 이제 엔비디아 GPU에 쿠다 같은 거 안 쓴다 이렇게 막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서비스 회사 입장이고 그래서 최적화를 해야 한다는 거고 기존에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뭔가를 구현을 할 때에 엔비디아 자체가 성능이 너무나도 압도적인데 그러한 시스템까지 잘 돼 있으니까 안 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AMD의 실력이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뭐 그렇다라고는 사실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AMD는 애초에 예전에 2010년대 초반에 불도저 아키텍처로 한번 시원하게 CPU 한번 말아먹고 이름처럼 불도저로 와 밀렸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어렵게 망해가던 기업이 짐 켈러와 뭐 리사수 박사 이렇게 들어오면서 정말 재정적으로 한정된 자원으로 CPU에 집중을 했던 전략을 했죠. 그러면서 인텔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 라이젠 CPU라든가 에픽 CPU 같은 서버용 CPU 같은 거를 전략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실제로 그쪽 시장을 많이 잡아먹고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GPU에 대한 서버용 GPU의 투자를 많이 하기가 힘들었죠. 여기까지가 기존의 결과였고 이러한 결과를 잘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세미어널리시스에 이제 그래프로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인퍼런스 맥스라고 세미어널리시스에서 LLM 인퍼런스 퍼포먼스를 이건 추론 성능이에요. 추론 성능에 한정해서 보여줬는데 라마 3.3 70빌리언짜리 그러니까 700억 개짜리 파라미터로 해서 이걸 FP8로 비교를 해봤더니 자 약간 빨간물이 한 게 AMD입니다. 빨간물이 한 게 AMD고 나머지 파란색 연두색은 옛날 모델이죠. 그러니까 호퍼 시절 때의 엔비디아인데 이게 블랙엘로 가면 엄청나게 뛰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게 FP4로 가면은 FP4를 지원하기 시작한 블랙엘과 MI35 AMD 거를 비교를 하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가로축이 엔드 투 엔드 끝에서 끝까지 갈 때 레이턴시거든요. 동일한 레이턴시에서 이 성능 차이가 두세 배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러니까 추론 성능이 이게 GPU 한 개당 그리고 초당 토큰 수가 몇 개나 되느냐를 살펴봤더니 이렇게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MI355가 MI400 나오기 전에 가장 최신 건데 가장 최신 거라고 해도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저당 토큰 이 인터랙티비티를 보더라도 상당히 이 GPU당 스루풋이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라마 3.3 같은 경우는 그런데 GPT OSS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거 121년 이걸로 딱 바꿔보면은 MI35X가 상당히 엔비디아 최근에 블랙엘과 상당히 근접하게 가는 거 보이십니까? 많이 따라왔어요. 라마랑 GPT OSS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 바로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인퍼런스 기준으로 봤을 때 GPT OSS는 MOE 아키텍처를 사용했기 때문에 인퍼런스 할 때 FFM 부분 말고 나머지 부분
부분이 이 엑스퍼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부분만 활성화가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라마 3.3 70빌리언 같은 경우에는 이 덴스한 모델이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이제 소화를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인데 이제 MI400X, 그러니까 오픈 AI에 공급하기로 한 거,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HBM MI400X에 공급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한 모델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 이유가, 일단 빅테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엔비디아가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너무 비싸요. 투자를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대체안이 필요로 합니다. 기업들은 더 싸게 비슷한 수준 혹은 좀 떨어지다도 굉장히 싸면은 쓸만하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런 이제 엔비디아에 대항하는 굉장히 많은 서로 이제 힘을 합쳐서 엔비디아에 대항하자라는 움직임이 예전부터 있었다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략이 대전되는데 엔비디아는 마치 애플처럼 자기들의 독점적인 그런 자기들만의 기술로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쿠다 독점에 대항하기 위해서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들은 엔비디아에 따르고 싶지 않거든요. 개방형으로 원하다 보니까 오픈 컴퓨터 프로젝트 같은 OCP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규격을 표준화하는 프로젝트를 일으켰죠. 그게 바로 지금 보시는 이 AMD 헬리오스라고 하는 AI 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헬리오스라고 하는 것이 AMD가 이번에 AI 렉을 만드는데 GPU끼리 경쟁이 아니라 우리도 이 렉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보고 이거를 개방형으로 여러 서버 업체들이 다 이제 표준을 딱 보고 이거 그대로 만든다라고 하면 될 정도로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이 표준대로 만들어서 고객들이 데이터 센터를 쉽게 통합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심지어 서로 다른 GPU끼리도 통합할 수 있도록 여기에 맞춰서 한 첫 번째 시스템이라는 거죠. 여기에 MI400이 들어가고 이 헬리오스 시스템에 AMD 에픽 CPU가 들어가죠. 이 OCP라고 하는 것이 이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를 이제 레고 블록처럼 딱 표준화해가지고 야, 요 모양대로 만들어, 이런 속도로 만들어, 이런 것들을 엔비디아에 대항해서 자기들끼리 이게 협업을 했다는 거예요. 이 특정 기업의 기술이 아니라 엔비디아 기술이 아니라 메타가 이거를 처음에 주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런 기업들이 다 기업을 참여를 해가지고, 물론 엔비디아도 참여를 해요. 근데 이렇게 오픈 생태계로 해가지고 여기에 맞도록 모든 주요한 IT 기업들이 참여해서 똑같이 만들자라고 메모리 반도체로 치면은 제덱 같은 그런 표준이 되겠죠. 그러면서 엔비디아 독자 규격이란 말은 엔비디아에 딱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OCP 규격대로 만들면은 데이터 센터 만들더라도 지금 보시는 오픈렉 같은 경우에 이 오픈렉 V3가 가장 유명한 규격이거든요. 원래 서버 렉 같은 경우에는 얘 19인치가 보통 렉 기준인데 이건 21인치로 좀 넓게 해가지고 서버마다 이 파워 서플라이를 닫는 대신에 렉 전체 하나가 거대한 파워 서플라이로 이제 전력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서 만든다는 거죠. OCP는 사실 엔비디아에 대항하겠다고 나온 건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는데 마침 이 AI 렉 시스템 만들 때 서로 이제 협력이 된 거죠. 그러면서 헬리오스라는 이름으로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AMD의 MI35X입니다 이렇게 한 개만 얘기하던 것이 이제는 GPU에다가 지금 보시는 AMD의 에픽 CPU 잘 만들어잖아요. AMD 오히려 엔비디아가 그레이스 CPU의 후발주자입니다. 근데 네트워킹 카드까지 다 통합을 해가지고 GPU, CPU, 네트워킹 카드 마치 엔비디아처럼 AMD도 이렇게 거대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제품 렉을 제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나 구글 같은 기업들은 이 렉을 사가지고 전원이랑 네트워크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OCP 규격대로 맞춰졌고 확장성도 충분히 있고 기존에 있는 개방형 표준 기술들을 다 도입했다는 거죠. 헬리오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 MI400 GPU 지금 보시는 요거 메모리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죠. HBM4 메모리 캐패시티가 들어갔고 에픽 CPU 들어가고 펜산도 스마트 NIC, 그러니까 네트워크 스위치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다 들어갔다. 그리고 UAL PCIe 돼 있죠. UAL이란 게 UA 링크라고 하는 그런 건데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일단 인피니티 패브릭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부터 AMD가 추구를 하던 어떤 칩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칩이라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이러한 기술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떤 캐시 같은데 이제 메모리 접근을 할 때에도 딱 찾고 돌아오는데 일정 시간 내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캐시 코헤런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캐시 일관성 유지하면서 여러 GPU도 마치 서로 다른 이 메모리를 복사할 필요가 없이 서로의 캐시를 직접 참조해가지고 이거 바로 참고하겠다, 바로 참고하겠다 이렇게 인피니티 패브릭 기술을 적용을 해가지고 GPU의 코헤런스, 이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동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살렸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UA 링크라는 거, 이 UA 링크가 본격적으로 엔비디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메타, 인텔, AMD,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HP 다 열심히 이제 협력해서 만든 규격이라고 보면 되는데 울트라 엑셀러레이터 링크입니다. NV 링크가 아니라 UA 링크인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파이 기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USB도 끝에 꽂는 이 형태가 있잖아요. 핀이 어떻게 꽂는지 표현이 돼 있고 D램 같은 것도 꽂을 때 DIMM 구조로 꽂을 수 있는 게 있고
있고, 아니면 소딤도 있고, 뭐 아니면 LP캠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죠. 이 모양들이 있는데 실제로 통신이 왔다 갔다 하는 물리적인 계층, 물리적인 부분을 파이라고 하거든요. 그 파이 부분을 기존의 이더넷의 물리 계층을 그대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그 위에 GPU라든가 NPU라든가 서로 메모리를 일관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통신하는 규격을 만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스케일 아웃이라고 하죠. 서버 외부로 통신할 수 있는 또 이더넷을 설치해야 되는데, 요거는 또 엔비디아의 RDMA 방식을 Converged Ethernet에 ROC라고 합니다. 요 ROC를 사용해서 했다는 건데, 원래 기본적으로 트래디셔널 하게는 이 DMA라고 하는 것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잖아요. 왜 메모리에 다이렉트 액세스 하는 말이 나오냐? CPU를 안 거치기 때문에. 원래는 CPU가 이거 하나하나 다 컨트롤 해줘야 돼. 메모리 접근할 때도 CPU를 갈궈야 되고, 메모리에서 읽어올 때도 갈궈야 되고, 쌓일 때도 갈궈야 되고, 원래 CPU를 다 거치게 돼 있어요. 메모리를 읽으려고 할 때, 메모리 접근을 할 때. 근데 DMA라는 기술 자체가 CPU를 거치지 않고도 얘네들을 바로바로 메모리를 갖다 쓸 수 있는 구조라서 DMA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RDMA라고, 리모트 DMA라고 이 이더넷에서 따로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한 컴퓨터의 메모리에서 다른 컴퓨터의 메모리를 가져오고 싶은데 이게 CPU 개입 없이 그냥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렉이 서로 다른, 서버 렉들이 다 서로 따로 있는데 얘네들이 서로 다른 메모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GPU에서 이쪽 메모리를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러려면 또 뭐 CPU 통해가지고 또 갖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RDMA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더넷을 통해서 CPU 갈구지 않고 바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런 네트워킹 기술을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기술을 쓰죠. 그러니까 AI용으로 독점적으로 만든 이더넷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AMD는 ROC라는 기술을, 이게 또 개방형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보다 대역폭은 낮아요. 하나하나 연결하는 속도 자체는 낮은데, 그래도 이 표준 이더넷망을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ROC를 채택을 함으로써 이것도 또 렉끼리 연결을 할 때에도 이걸 이용하면 된다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인피니밴드 같은 경우에는 RDMA 전용 고속도로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RDMA, 리모트 DMA, 렉과 렉 간에 서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때에 굉장히 아예 빠르게 전송을 할 수 있도록 엔비디아 독자 규격으로 인피니밴드라고 하는 거를 멜라노스 인수하면서 가져오면서 이거를 쫙 퍼뜨린 거죠. 이게 빨라서 좋은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리고 빅테크 입장에서는 계속 엔비디아 거의 기술이 종속돼서 짜증난다라고 하는데, ROC라고 하는 AMD의 주력 기술은 기존의 이더넷을 그대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용 고속도로가 아니라 원래 있던 고속도로를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도로를 그대로 쓰는 건데, 그걸 그대로 하는데 RDMA를 구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더넷 자체가 개방형이죠. 우리 이더넷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다양한 회사가 ROC를 지원하는 장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확장성을 잘 할 수가 있다. 서버끼리 이렇게 잘 연결할 수 있다. 엔비디아 거 인피니밴드 안 써도 할 수 있다. 물론 속도는 조금 느립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이 AI 인퍼런스 시장이 지금 파란색 부분이 트레이닝 부분을 예측한 거고, 물론 예측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자, 2025년 기점으로 점차 트레이닝이 더 발전이 안 되고 있고 인퍼런스 시장이 더 커지는 거 보이시죠? 물론 이거는 효율화가 더 거쳐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결국 추론 시장에서 이 학습 중심에서 점차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AMD가 저렇게 추론 쪽으로 확장이 되는 거를 확보를 하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최고 성능보다는 비용 대비 성능으로 좀 더 AMD가 파고들 만한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AI 서비스를 빅테크들이 계속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점차 확장성 있게 이렇게 개방성이 있는 옵션도 있으면은 무조건 엔비디아한테 비싼 돈 주고 엔비디아한테 기대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아가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고, 그다음에 삼성의 HBM3E 그리고 HBM4 같은 게 AMD랑 더 이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워낙 AMD 물량이 워낙 안 팔리다 보니까 또 삼성이 이게 부진한 면이 있었는데, HBM4로 넘어가면서 이제 퀄이 충분히 받쳐진다라는 가정하에, 삼성이 잘 만들어준다는 가정하에 AMD가 이렇게 확정을 하게 된다면은 삼성 거도 좀 잘 팔릴 수 있겠네라고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있겠죠. 저는 제가 테크 유튜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은 항상 이렇게 서로 막 싸우세요. 뭐 저한테 막 너 뭐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많은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스펙트럼입니다. 0과 1이 아니죠. 디지털 세상이 아니죠. 이분법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AMD의 단순 성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엔비디아에 아직도 뒤처지는 부분이 있는 게 맞죠. 근데 특정 분야에서는 AMD가 나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빅테크 입장에서 봤을 때 엔비디아의 한쪽에만 계속 인프라를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가 갑자기 뭔가 안 된다 하고도 하면은 서비스가 갑자기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AMD가 이렇게 개방형 생태계 쪽에 들어와가지고 UA 링크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가져와서 OCP 기반으로 렉을 시스템 하나로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픈 AI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걸 가져올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엔비디아가 그러니까 비싸게 파니까 또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관점을 또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성능이 낮다, 무조건 AMD가 짱이야, 이런 시각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다는 시각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엔비디아 쿠다는 옛말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말도 있는데 쿠다가 옛날 말이긴 하죠.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AI 요 커뮤니티에서도 서비스를 하는 그 일부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쿠다를 옛날보다 안 쓰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것 뿐이지 여전히 쿠다의 생태계는 강력한 게 맞습니다, 여러분. 최적화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게 한쪽 면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도 AMD가 이겼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빅테크 입장에서는 자기 인프라를 구축해. 이거 한 번 사면 물러줄 수 없어요. 엄청난 돈을 사서 사야 되는데 엔비디아한테 계속 비싼 돈 주면서 이렇게 리스크를 가지고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AMD가 올라왔을 때 물론 이게 잘 나와야 됩니다. 지금 발표를 하는 것만큼 6월에 발표하는 것만큼 렉 시스템을 이렇게 좀 안정화하면서 잘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능성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할 때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만들게 되었습니다. 안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벌써 팔로워가 3,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다양한 내용들 이렇게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재밌는 소식 그리고 도움되는 소식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러였습니다.